이번 시간은 계속해서요.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요소가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먼저 비용을 산정하는 모델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는 비용적인 측면 당연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을 산정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때 보시면 프로젝트 자체 요소가 영향을 준다. 프로젝트 자체 요소라는 거는 개발하는 제품이 얼마만큼 복잡한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복잡하게 기능이 요구되는 건가 이런 측면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측면, 그리고 요구되는 신뢰도에 대한 측면이 얼만큼인가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래요. 요구되는 신뢰도라는 거는 어느 시스템이든 간에 다 100% 정확하고 이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물론 너무나 좋죠.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상의 신뢰도가 이거는 요구되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로 큰일이 벌어진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뭐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제 금융권에, 은행에 어떤 그 고객에 대해서 전산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다. 그러면 정말 고객의 중요한 자산을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뭔가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 정말 일이 좀 커질 수 있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되돌리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부 약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뭐 잠깐의 수정을 통해서 굉장히 큰 문제로 유발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시스템도 분명히 물론 정확하면 좋겠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구분되어진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리고요. 개발에 필요한 자원적인 요소예요. 개발을 하는 부분에서도 당연히 자원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인적 자원에 대한 거 사람이 개발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거 필요할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개발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당연히 필요하니까요. 자원에 대한 요소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개발자 능력에 대한 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비가 되느냐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일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개발 기간에 해당하는 측면 이런 요소가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정하는 요소들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비용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산정법을 크게 구분을 하면 하향식 방법과 상향식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부에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종류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정하는 계산법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살펴보실게요. 먼저 하향식은 탑다운 방식이다라는 부분이니까 하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비용.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1억을 소비할 거야. 뭐 이런 측면이에요. 전 총 비용이 1억이야. 이렇게 이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각 작업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다. 자, 그러면 전체 총 비용과 그리고 세분화시킨 비용들에 대한 걸 나누려면 일반인 기준으로 그거를 충분히 나눈다라는 건 너무 어렵죠. 아무래도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전문가 경험에 의해서 내가 기존에 이런 개발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총 비용 이만큼이면 돼. 그 다음에 각 작업에는 이 정도 비용이 소비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본인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추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하향식의 형태는 전체 비용을 먼저 산정하고 세부 비용으로 나눈다라는 거.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문가 측정. 전문가 경험에 의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왔으니까. 전문가 측정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얘는 전문가 2명 이상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이더라도 이 사람이 모든 개발의 경험을 다 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경험한 범주 안에서 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성에 대한 부여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있더라. 왜냐하면 본인 전문가 입장에서 개발을 할 때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개발을 했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기가 지난 상황에서 또 다른 개발팀에서는 또 다른 기술력,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다 접목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측면인 거죠. 네, 어쨌거나 이제 요거를 전문가 측정법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델파이 측정법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바로 위에서 나왔던 전문가 측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객관적 부여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보완하기 위한 측면이다라고 해가지고 전문가의 인원을 더 많이 늘립니다.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문가를 더 많이 넣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한 명의 조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러 전문가가 각자의 경험과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니까 본인 기준에 의해서 개발했을 때 어떤 비용이 얼만큼 들어라는 걸 다 이제 제안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 제시를 하면 이 한 명의 조정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자료를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비용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시면 이 한 명의 조정자가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는 익명으로 받아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어떤 제안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무엇을 제안했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산정을 해놓은 이런 부분을 다 모은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보고, 그런 다음에 최종 비용을 산정을 하겠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상향식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바텀업이거든요. 그러면 하향식하고 반대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부적인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먼저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비용으로 집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향식, 상향식 방법, 기준 일단 구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 상향식 산정법에 대한 게 이제 조금 내용들에 대한 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도를 좀 또 높이셔가지고 잘 좀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는 LOC 방법이다라고 해서 얘는 라인수, 코드의 라인에 대한 부분을 라인수 오브 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드값, 프로그램 코드, 이 코드 값의 라인수가 몇 라인이냐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개발자가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뭐 3만 라인이 나왔다, 5만 라인이 나왔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바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코드 라인 수를 측정을 해서 이걸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라인 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해가 쉽고 측정하는 부분이 간단하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코드 라인 수는 낙관치, 그 다음에 기대치, 그리고 비관치를 측정을 해서 예측하는 LOC를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때 보시면 기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기대치를 다르게 여기에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중간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는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표준으로는 예를 들어 100줄 정도 나오는 게 딱 정확해. 그러니까 적당해. 가장 적절해. 라는 게 100줄이야. 100라인이야.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여기에서 라인 수를 더 줄였다면 80라인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네. 그게 낙관치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구문을 만들어 내다 보니 이거는 더 정말 어떻게 보면 라인 수가 더 늘어날 수 최악의 경우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라인 수 자체가 많아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비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좋지 않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경우에 150줄까지 나올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비관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끝난 게 아니라 최상일 때 또 그렇지 않고 최악일 때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라는 측면까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모두 다 이제 측정을 해서 예측하는 LOC가 얼만큼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계산식 자체가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아, 이거 계산식이 어째서 그런 계산식을 씁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통계치를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해봤더니 아, 이게 가장 이렇게 했을 때 예측되어지는 LOC로 가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적합하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 우리가 크게 그 부분을 알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살짝 궁금하더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수식 자체는 기억을 합시다. 수식에 대한 부분에서 보시면 낙관치에 해당하는 거하고요. 비관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값을 1을 준 거예요. 물론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낙관치 곱하기 1, 그 다음에 비관치 곱하기 1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1은 하나 뭐 곱하기 값이 또 똑같으니까. 그리고 기대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중치를 그거보다 4배를 준 거예요.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값들의 합을 나누기 연산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때 보시면 나누기 6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보통의 LOC의 예측값에 대한 게 이제 대부분 명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식 자체를 그대로 의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게 왜 그렇게 했느냐가 있지만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식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측되어지는 라인 수를 LOC를 계산을 했다면 어떤 측면에 대한 또 계산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노력에 대한 부분, 노력에서 보면 인, 월이라고 되어 있죠. 인은 이제 인원수에 대한 거, 월은 몇 달 소요가 될 것이냐. 그래서 보통 이제 man month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man months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글로 표현하니까 인월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금방 예측 LOC가 계산이 되었잖아요. 뭐 몇만 라인이 나와. 이게 예측된 LOC야. 이렇게 계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값을 1인당 월 평균 생산 코드 라인 수. 왜냐하면 개발자가 한 명만, 물론 뭐 한 명이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2명 이상 여러 명이 개발팀 안에 있을 터인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코드 라인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 그걸로 이제 나누기를 하게 되면 노력에 대한 부분, 인원수에 대한 부분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개발 기간이 이제 제시가 된 게 있다면 투입 인원에 대한 게 몇 명이냐라는 측면 곱하기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예측 LOC를 노력 인원수로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개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노력 인원수에 대한 부분에 1인당 월 평균 인건비. 그쵸? 1인당 500만 원이야. 그러면 곱하기를 하시면 비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기간에 대한 측면이 나옵니다. 노력 인원수를 투입 인원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죠. 이거는. 그죠? 이거는 여러분이 비용과 기간에 대한 거는 계산하는 부분에서 노력 인원 기준으로 비용이라는 거는 1인당 비용이 있으니까 인건비 비용이 있으니까 당연히 곱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기간이라는 거는 한 명당 만들어내는 생산 코드 라인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누기를 해주시면 몇 개월이라는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 수식 자체도 이제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거 지금 나머지는 우리 또 기출문제에서 확인을 할 거라서 요 예시를 제가 제시를 좀 해드렸어요. 만약에 2명의 개발자가 5개월 동안 만 라인의 코드를 개발을 했다면 월별 그러니까 1개월당 기준이죠.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한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측되어지는 라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생산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뭘로 나누시면 되느냐? 투입된 기간, 그리고 투입된 인원. 그러니까 5 곱하기 2죠. 기간 5개월 동안 2명이니까.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생산성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할 때 예측되는 LOC를 노력 인원으로 나눠라. 근데 노력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제시된 부분으로는 개발 기간하고 투입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 기간 곱하기 투입 인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연결되시죠? 예, 이렇게 생산성에 대한 거 측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수식에 대한 측면들 있죠. 요거는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출 유형에서도 이미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 기준으로 해서 물어볼지 정확하게 뭐
딱 정확히 이것만 나와 이렇게 이제 찝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의미 이해하시면서 수식 자체를 잘 좀 구분을 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는 개발 단계별 인원수. 자, 인원수는 아까 제가 맨먼스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예. 근데 여기에서는 개발 단계별로 맨먼스를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발 단계별로 코딩뿐만 아니라 부과되는 노력에 대한 부분도 산정을 하겠다. 그래서 LOC 같은 경우는 코드 라인 수에 중점을 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0라인이다, 50,000라인이다. 이 부분에만 중점을 둬버리고 그러면서 나머지 산정을 그 기준으로 하게 되는 측면인데 얘는 노력에 대한 측면까지도 더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더더욱 더 정확한 산정을 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수 자체가 한 명의 개발자가 1개월 동안 얼마만큼 개발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측면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는 수학적 산정 기법에 대한 종류들. 수학적 산정이니까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죠. 뭔가 수학적인 계산을 여기다가 하는 거구나. 맞아요. 이것도 마치 우리 수학에서 보면 함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 정해져 있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면 이런 값을 곱해. 이런 부분들이 다 항목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비용 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코코모 모형이다라고 해가지고, 자, 얘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내는데, 이 코코모 모형은 보햄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원시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 비용 산정을 하는 모델이다.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떤 규모냐 이걸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면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 라고 이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원시 프로그램 규모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크기 그리고 유형에 관한 정보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규모를 따지는 부분에서 활용이 되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 견적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규모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규모는요. 바로 앞서서 나왔던 LOC 방법 있죠. 소스 코드 라인 개수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예 무시를 하겠다라는 측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아니고 더 덧붙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규모에 대한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이제 코드 라인 수 이제 이걸로 이제 보는 거니까 일단은 LOC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거고 그 종류에 따라서 비용 산정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 공식이 적용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건데 이때 보시면 이제 결국은 LOC의 값이 동일하더라도 똑같이 30,000라인이다 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성격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격에 대한 부분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소프트웨어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 요구되어지는 신뢰도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에 대한 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상 비용에 대한 것도 더 커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뭐 보안 구축을 더 해야 되고 뭐도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부 처리에 대한 내용도 더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더 추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용도가 뭐냐 성격에 따라서도 또 당연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LOC만 가지고 비용을 따질 수는 없다. 성격적으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비용은 세부적으로 구축되는 게 다르니까 비용도 달라져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서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으로 일단 규모에 따라서 종류 구분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변수의 구체화된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거죠. 소프트웨어 규모는 몇 라인이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조직형이다, 반분리형이다, 내장형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LOC 기준이에요. LOC 기준으로 코드 라인이 몇 라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외에 적용되는 변수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설명할 때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 라인수 말고 똑같은 라인이더라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변수도요. 이 소프트웨어가 어느 부분 정도까지가 요청되어지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변수의 항목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본형이냐, 그러니까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뒤에 이제 중간형도 나오고 그다음에 발전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형이다, 중간형이다, 발전형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형이 적용되는 항목이 제일 적고요. 그다음에 중간형이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나고 발전형이 되면 적용되는 항목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그것만큼 훨씬 더 발전형일 때는 비용이 더 추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비용 계산을 할 때 개발 인력이나 제품에 대한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 승수라는 것을 계산을 한다. 예. 그래서 노력 승수 값을 얼마를 곱해라. 이게 이제 어떤 항목이 들어가면 이거 노력 승수 얼마를 곱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정형화된 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그에 따라서 노력 승수 값을 곱하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규모에 따른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규모는 LOC, 라인수에 따라서 일단은 구분을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 그쵸?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라인수일 때인지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대체로 이 정도가 되면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적용되는 범주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구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 조직형에 해당하는 거. 특히 이제 여기에서도 당연히 이제 영어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직형은 오가닉 모드다라고 이제 구분했죠. 반분리형은 세미 디텍치라고 되어 있죠. 내장형에 대한 거는 임베디드라고 되어 있죠. 예, 영문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이 조직형에 대한 거는 오만 라인. 근데 이때 보시면 두 가지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해드린 게 오만 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KDSI 기준을 써서 그러니까 요거 뒤에다가 제가 명시를 해드렸죠. 예, 요거 이제 먼저 한번 확인해 볼까요? KDSI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라인 수를 1000라인 단위로 묶은 거다. 그러니까 1000라인당 명령 라인 수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얘는 K가 이 의미적으로 K 그러니까 킬로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앞에서 써오셨던 LOC 들어가서 K, LOC 이거하고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를 결국은 이제 5만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1000라인 기준으로 이제 묶는 걸로 가시면 되니 결국은 50KDSI 형태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게 제시되었을 때 5만 라인이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50KDSI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보시고 구분을 해주시라는 거죠. 보통 이 경우는 중소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의 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일단 그거를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반분리형에 해당하는 거는 30만. 얘는 이제 300KDSI 라인. 얘는 이제 중간 규모 정도. 그 다음에 이하에 해당할 때는 이제 반분리형인데 30만 기준으로 그 이상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때는 대규모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라인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되어지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부류라고 할 수 있죠. 부류에 대한 부분에서 보셨을 때 조직형 같은 경우는 보통의 이제 뭐 비즈니스 자료 처리형, 그 다음에 일괄 처리, 작업 자료 처리, 그리고 과학기술 계산용 정도일 때 조직형의 유형이고 대체로 그 다음에 반분리형의 경우는 우리 흔히 잘 아시는 운영체제 있죠. 유틸리티도 이제 역시 운영체제하고 좀 연관이 같이 되는 거죠. 서비스 프로그램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요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종류일 때는 대체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에 적합한 그런 라인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형으로 들어가면 사실 내장형의 유형이
가장 라인 수도 많은 이유가 뭐 제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이제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계적인 제어를 하고자 했을 때가 정말 제일 힘들고 까다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냥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뭔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기가 제어되도록 하는 거다라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내장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계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해당 기계에 심어지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는 이제 라인 수도 많고 제어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죠. 당연히. 예. 그러면 대체로 이런 것들은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그 다음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일 때,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와 같은 내장형 형태 개발의 유형이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특징, 어떤 유형의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이런 유형을 주로 어떤 형태를 사용을 한다라는 것까지 이제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퍼트만 모형이라고 이제 등장했죠. 지금 이제 금방 보신 거는 코코모 모형 관련해서 보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퍼트만 모형 같은 경우는 생명주기 예측 모형이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생명주기 전체 단계 동안에 사용되어질 노력의 분포를 예측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주기에 대한 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전체 단계 동안 얼마만큼의 노력이 분포가 되는가라는 측면인데 이때 보시면 이거예요.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생명주기는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뭐 만들어지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개발 단계를 쭉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흐름에 따라, 시간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는 레일리 노든이라는 곡선, 그러니까 이게 노력 분포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사용자의 요구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이 추가가 돼야 돼. 계획을 할 때,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실제로 구현을 할 때 얼마만큼의 노력들이 추가가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거를 분포도의 형태로 만들어낸 거죠. 얘를 기초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기간이 늘어난다면 투입되는 인력들의 노력은 감소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 업무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큼의 업무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오늘, 내일, 이틀 만에 해야 돼요. 그러면은 최소한 하루에 50만큼은 일을 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거를 10일 동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10만큼씩만 채워나가도 충분히 10일 동안 100만큼의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는 투입된 인력의 노력이 그 사이사이에 해야 되는 노력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감소될 수 있다. 한꺼번에 내가 막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슬림, SLIM이죠. 얘는 퍼트만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에 해당한다. 뭐 그 특징까지 크게 연계할 필요는 없고요. 종류 구분 정도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수학적 산정 기법에는 기능 점수 기법이라고 이제 등장을 해요. 기능 점수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펑션 포인트 첫 글자 따서 FP 모형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는 알브레이트가 제안을 한 거다. 그러면서 요구 기능을 증가시키는 인자별로, 요구 기능을 증가시키는 인자별로 뭐를 가중치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구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치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뭐 간단한 요구만 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요구를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요청한 게 있었을 때 당연히 그거를 해결하기까지 투입되는 비용이나 인력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요구 기능을 증가하는 인자별로 가중치를 부여를 했고 기능 점수라는 걸 계산을 해서 최종 비용을 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자,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요구 기능을 증가시키는 인자가 뭐가 있냐. 이걸 출력을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입력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요청되는 게 많은지 어느 부분까지 있는지에 따라서 얘는 산정을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을 보지 않느냐 하면 지금까지 앞에서 봐왔던 소스 코드 라인수 있죠. LOC.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LOC의 기반을 두지 않는다. 프로그램 언어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LOC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접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정량화해서 개발 비용을 산정하는 거다. 그쵸? 사용자 입장에서 요구한 게 많으면 그만큼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요구한 게 적으면 그거만큼 또 비용을 적게 내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개발 비용과 여주보수 비용,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산정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하고요. 계속해서 프로젝트의 역량도와 가중치의 합을 이용해서 기능 점수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눠요. 기능 증대 요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요소가 이렇게 됩니다. 입력되는 자료, 그러니까 입력 양식을 어느 부분으로 할 거냐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출력 보고서를 어떻게, 그러니까 출력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게 어디까지 요구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명령어는 얼만큼이냐. 명령어는 얼만큼 내가 명시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적용되는 데이터 파일의 규모, 데이터의 양. 그죠? 이거에 따라서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그거 외부 루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말고, 만들 거 말고, 외부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루틴들이 있어요. 작업 처리하는 루틴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져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와의 인터페이스적인 요소는 어떻게 또 접목해서 만들어낼 거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정도에 따라서 이걸 뭐 간단한 것만 요구했다. 입출력이 간단해. 데이터도 굉장히 간단해. 이거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요구했다.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비용에 대한 게 가중치가 달라지니까 비용에 대한 게 달라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게요. 아까 이제 앞에서 보시면 요거는 어떤 거하고 비교를 해보실 수 있냐면 아까 요거죠. 퍼트만에서 슬림의 경우는 퍼트만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이다 라고 해서 기억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죠.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구분 안 하셔도 되고 종류 자체를 연결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인데 지금 얘는 STMax라고 읽어요. 예, STMax 같은 경우는 FP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다라고 해서 그냥 팁으로 하나 더 연결해서 학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실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자, 레일리 노든 곡선, 레일리 노든 곡선, 노령 부포도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겁니까? 어떤 산정법? 그렇죠, 바로 나오죠. 바로 퍼트만 모형이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실 수 있으시면 되세요. 기능 점수에 대한 얘기네요. 비용 산정에 이용되는 요소가 아닌 거. 그렇죠. 아까 보니까 기능 증대를 시키는 요소들이 이러저러한 게 있어 라고 얘기했고 그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과가 돼서 비용이 산정된다 라고 이제 구분을 했었었죠. 근데 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어떤 겁니까? 그쵸? 1번에 보니까 클래스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은 외부 루틴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었을 때 외부 루틴과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측면 요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죠. 클래스 인터페이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코코모 모델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기관 내부에서 개발된 중소규모의 소프트웨어로.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요런 규모일 때 어떤 형태의 적합한 유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일괄 자료 처리, 과학기술 계산용, 일반 비즈니스 자료 처리용.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돼 있죠? 그리고 5만 라인 이하. 그 다음에 5만 라인 이하인데 KDSI로 표현할 때는 50만이 아니라 50 KDSI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죠. 예. 자, 이거에 해당하는 유형은 뭐냐? 뭡니까? 그쵸? 가장 처음에 나왔던 조직형, 오가닉 형태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프로젝트 단순히 그냥 프로젝트 유형만 물었네요. 해당 사항 없는 거는 정답 어떤 거? 4번이죠. 그죠? 오가닉 조직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미 디텍트 있었고 엠베디드 내장형까지 있었죠. 예, 슈켄설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오가닉 세미 디텍트에서 또 반복해서 계속 나왔죠. 특히 또 이 문제는 21년 3월에도 나왔고 21년 5월에도 나왔고 그냥 똑같은 문제, 뭐 변형 없이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구분되는 건 뭐냐고 물었네요. 정답은 코코모 방식.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겠죠. 아, 이제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 좀 나왔어요. LOC 기법에서 예측된 총 라인 수가 5만 라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측 LOC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월 평균 생산이 200. 그리고 개발에 참여할 프로그래머가 10명. 개발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하실 때 우리 이제 앞쪽에 제시되어 있는 수식 많이 있었죠? 예, 그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총 라인수 예측되어지는 라인수를 월 평균 생산성이 200이다 그러면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월 200라인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200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이거를 10명이 한다. 10명.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자, 일단 5만 라인을 200으로 나누기를 하시면 얼마예요? 250에 거기다가 10명이 나눠서 할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10. 이거 아니겠어요? 맞죠? 예, 그래서 요거를 먼저 계산하시고 10명에서 나눠서 하니까 결국은 25개월 하고 답이 나오네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수식 기억 안 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개발 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노력 인원수를 투입 인원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건데 이때 이제 노력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예측 LOC 값을 1인당 월 평균 생산 코드 라인수로 나누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계산된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노력 인원수를 투입 인원수로 나눠라.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개발 기간이 산정된다. 이 얘기했어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 한 번 더 해보죠. 20년도도 나왔고 21년도도 나왔습니다. 반복해서 나왔죠.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수치만 달라졌어요. 사실 다시 한번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36,000 라인이고요. 인원수가 6명. 그들의 평균 생산이 월 300 라인이래요. 그러면 한 명당 36,000인데 한 명당 300 라인이라고 하니 나눠 봅시다. 그래서 나누기를 하시면 얼마예요? 120인데 6명이 참여한다 그랬죠? 인원수로 나눠라. 6. 됐죠? 정답은 20개월. 되셨나요? 예. 조금만 반복해서 여러분 적용해 보셔요. 이렇게 이제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자, 그리고요. 퍼터만 모형을 기초로 해서 만든 자동화 추정 도구. 이거 종류만 좀 외워둡시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퍼터만 그러면 슬림. 예, 2번 정답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용 산정하는 거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비용 산정법에 따른 특징도 있고, LOC 같은 경우는 또 계산법까지 좀 접목에 대해서 들어가 있네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실게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일정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개발 기간이 뭐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번 연도 안에 6개월 안에 8개월 안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게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와 관련해서 일정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와 같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일정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당연히 개발 기간이 뭐 임의적으로 지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유발되면 안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지를 하겠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일정 계획을 할 때 SLC를 선정을 하고 일정 계획에서 당연히 어떤 개발 모형을 사용할 것인가 당연히 필요하니까 일단은 SLC를 선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실 거거든요. WBS, 그 다음에 CPM, PERT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정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칸트 도표를 활용을 해서 일정에 대한 걸 도식화 시킵니다. 예, 그 과정을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 일정 계획을 하기 위해서 WBS라든지 퍼트라든지 이런 걸 쓴다고 하는데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WBS 같은 경우는 얘는 있는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요. 업무 분류 구조도거든요. 그러니까 Work Breakdown Structure다라고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WBS, 업무 분류 구조도다 이렇게 되는데 프로젝트의 전체 범위를 정의를 하고 각 구성 요소들을 계층 구조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 대한 마치 이제 이거는 뭐 모형 형태 자체를 딱 보면 계층 형태로 분할돼서 세분화된 작업이 그 밑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마치 조직도와 같은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세요. 예, 그래서 세분화시켜서 조직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팀에서 뭘 한다. 근데 그 팀 안에서도 또 어떤 일을 담당자가 또 나눠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얘는 계층으로 분할된 각 작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분할을 해놨어요. 작업에 대한 거를. 자, 이때 보시면 최하위 작업으로부터 일정을 측정해서 전체 일정에 대한 것을 산출한다. 이거 이제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일단은 계층으로 분할을 해놨어요. 작업을. 근데 일정에 대한 거를 산출을 할 때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최하위 작업. 가장 어떻게 보면 세분화되어 있는 하위 작업에 대한 부분이 있죠. 각자가 업무자 각자가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 대한 일정을 먼저 측정을 해서 모아서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전체 일정이 산출되도록 한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요 자체는 자체적으로 이제 작업에 대한 거를 나누고 일정을 계획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사용하지만 당연히 이제 그 자체를 의사소통 도구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개발자, 관계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개발해 주십시오. 의뢰를 하는 고객, 사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들 간의 이제 소통이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WBS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이만큼의 기간 동안 할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자, 업무 자체가 가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요구하다. 그러니까 이게 가시화가 돼서 아예 구조표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를 하는 측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분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명확해진다. 업무 부담, 이거 누가 해? 어느 팀에서 해? 그 팀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해라. 그러니까 팀원 중에 누가 해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으니까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업무 분담, 이런 관리에 대한 측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업무 성과를 측정하고 조정이 필요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력, 일정 계획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때때로는 개발 비용을 산정할 때 이거 가지고 비용을 산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산정할 때 보면 그죠? 기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필요로 할 때 비용에서 그죠? 예, 그럴 때는 얘를 기본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CPM에 해당하는 방법은 뭐냐? CPM은요. 얘는 중점 경로, 해석 자체가 중점 경로, 이거를 이제 임계 경로, 주 공정 기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측정을 하겠다는 거냐?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작업 자체를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각 작업에 필요한 소요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각 작업에 대한 소요 기간을 명시를 해서 예측을 해본다라는 건데 이때 보시면 중요한 게 이때는 작업들 간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은 뭐냐? 1번 작업과 2번 작업이 있다. 근데 1, 2번 작업은 서로 간에 어떤 작업의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입출력에 대한 어떤 영향도 주거나 받는 게 없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들의 작업은 1번의 작업이 일어나고 그 결과를 받아서 2번이 작업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한 다음에 선행 관계, 선행, 뭐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되고 반드시 1번의 결과를 2번에서 써야 되면 1번은 2번보다 먼저 수행이
되어져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네트워크 표현한다는 거는 어떤 작업 경로를 따라서 쭉 작업을 진행할지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임계 경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자체가 최장 경로긴 한데 사실상으로는 해당 작업을 모두 다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나는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닌 게 짧은 시간 안에 하면 좋은데 이 시간 동안엔 도저히 전체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실제로는 최장 경로를 선택을 하다 보면 최장 경로 안에 모든 작업들이 다 되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 요 시간에 대한 거는 해당 전체 작업을 완료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단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무조건 짧은 시간이라고 해서 최단이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짧은 시간이 있었어도 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작업은 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러면 전체 작업이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측면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전후 관계가 없는 것과 선행돼야 돼, 후행돼야 돼 이런 관계 없는 그런 작업들은 당연히 병행해서 작업하는 게 가능토록 서로 아무 관계 없으니까 병행 수행이 가능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여기에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선으로 연결을 해서 작업 진행이 되는 방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전후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한다라는 설명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노드에 대한 표현 이걸 도형의 형태로 다이어그램 형태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원형 노드의 같은 경우는 그 작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작업의 명칭, 소요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그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만약에 A라는 작업이다. 그러면 A라는 작업이고 만약에 얘는 5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단위를 1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5일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이런 식의 이제 명시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살표 흐름에 따라서 작업 진행 부분에 대한 걸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라는 작업 다음에는 B라는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3일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명시를 한다는 거죠.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정표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사각형 노드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점검을 하는 작업. 근데 그게 어쨌거나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한 작업이고 그것도 일정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어쨌거나 얘도 사각형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일정 기간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는 거 동일합니다. 이제 모양 자체가 이제 그러하다라는 거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게 퍼트라는 건데 얘는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작업 단위로 구분을 해서 각 작업에 낙관치, 기대치, 비가치에 대한 걸 기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요. 작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기술하느냐? 낙관치에 대한 그러니까 소요 기간에서 일정에 대한 부분이니까 얘는 2일. 그 다음에 중간치입니다. 기대치에 해당하는 거. 보통 이 정도는 무조건 이제 대략적으로 기대치 쪽에 이제 중점을 대충 이 정도 걸릴 거야지만 예, 여기에 좀 중점을 두는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얘는 5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적합해. 근데 진짜 빨리 끝내면 2일 안에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얘는 한 7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어.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소요가 돼 라는 한 가지만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까지 이렇게 다 기술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얘도 당연히 작업에 대한 진행 흐름을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의 관련을 이제 또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는 게 우리 이제 금방 앞에서 나왔던 그 방법하고 여기에서는 그쵸? 여기에 CPM에서는 한 가지 작업 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작업에 대한 명칭과 소요 기간만 명시를 하는데 반해서 지금 이제 퍼트 쪽에서는 낙관치, 기대치, 비관치에 대한 부분까지 기술을 한다라는 측면. 예, 이런 부분에서 좀 표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칸트 차트로 표현을 하는 거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아예 이제 표로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칸트 차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정을 막대도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어떻게 보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별로 쭉 이제 구간을 좀 나뉘어 가지고 전체 기간을 예를 들어 뭐 한 달이라는 기간으로 1개월이라는 기간을 놓고 간다. 뭐 이렇게 간다면 짧은 프로젝트. 그러면 뭐 어디에서 얼만큼 어떤 작업을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동안에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돼. 업무에 대한 분류가 이제 쭉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칸트 차트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을 차트 형태로 보여준다 그래서 타임라인, 시간선 차트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수평 막대의 길이는 각 자국의 기간 짧게 돼 있는 거는 짧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5일씩 쪼개져 있는 거다. 그러면 요만큼이 5일을 하는 거면 요만큼은 그 다음에 7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길이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작업에 대해서 시작과 종점에 대한 종료점, 시작점 이런 파악에 대한 게 굉장히 용이하다. 그래서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죠? 어느 시점이 시작했고 언제 끝나는구나.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원 배치나 인원 계획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표현되어지는 요소로 봤을 때는 이정표, 그 다음에 작업계획, 이정표에 대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빗금친 막대로 표현한 거는 뭐에 대한 표현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그냥 실막대로 표현을 한 거는 뭐에 대한 표현이야. 이렇게 범례라고 하나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당연히. 알아봐야 되니까 정확하게 누구든. 그 다음에 작업 기간에 대한 거, 작업 일정, 산출물들에 대한 부분이 칸트 차트에는 모두 다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 계획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 정도까지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또 이제 어느 범위에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CPM 네트워크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임계 경로 소요 기간은 얼만큼이니? 하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뭔가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미리 앞에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린 게 문제에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설명 들으시면서 바로 문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CPM에 관련된 네트워크가 등장을 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면 되느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처음에 시작했어요. 시작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 화살표 방향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기간적으로 긴 쪽을 선택을 일단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쪽이 긴 쪽인지는 사실 시작에서 완료까지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경로 다 갈 수 있는 경로 다 기간 체크해보면 되겠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제일 긴 거 선택하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2일 방향으로 갔어요. 자, 첫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로 또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죠. 지금 제가 선 그려드리는데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죠. 따라가는 거예요.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면 완료가 되죠. 그러면 지금 지나온 기간들에 대한 일자들 있죠. 이거를 다 더해 볼게요. 그러면 2일, 2일, 3일, 3일.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다 더하면 4일, 7일, 10일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경로는 요렇게 왔는데 아까는 요걸 따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거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3일. 그 다음에 요쪽으로 따라왔더니 이쪽으로 가네요. 그런 다음에 완료가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라인 경로사에 있는 날짜들을 다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처음에 2일 출발했다. 그 다음에 1로 왔으니까 3일. 그 다음에 5일.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4일. 다 더해 보세요. 그러면 5일에서 10일에서 14일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경로 측정에서는 14일이 나왔습니다. 자, 또 남았죠. 어떤 방향? 시작점에서 이 밑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더니 이렇게 따라가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렇게 따라갔죠. 그러면 여기에서 또 날짜 계산해 보시면 3일 있죠. 그 다음에 5일.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갔을 때 4일 있었어요. 다 더하시면 얼마예요? 8일에서 4일이니까 12일 나오네요. 그래서 세 번째는 12일에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가장 긴 거.
어떤 거예요? 찾았죠? 14일 가장 긴 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복잡한 문제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3번 14일이 정답이 되는데 아까 이거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에서 최장, 최장 경로, 최장 경로에 해당하는 임계 경로로 해석됐던 게 최장 경로에 대한 부분이다. 결국은 작업들에 대한 처리 그 날짜가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무조건 짧은 날 빨리 끝내면 좋잖아. 그렇게 해서 짧은 날짜로 선택을 해버리면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들은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최장 경로라는 부분은 모든 작업들이 다 그 기간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최단 완료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게 모든 작업이 다 끝낼 수 있는 게 그야말로 정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가 아니라 가장 짧게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이제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이렇게 해결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비용 추정 모형에 아닌 거 그냥 단순히 이거는 종류를 물어봤어요. 네, 어떤 겁니까? 비용 추정 모형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비용을 추정하는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일정을 추정하는 모형이 있었죠. 크게 나눴을 때. 어떤 거? 그쵸? 지금 4번에 있는 퍼트는 일정 계획과 관련되는 모형이죠. 예,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요 정도 나왔어요. 크게 아직까지 복잡한 부분에 대한 거는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기출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좀 확인을 해 보셨다면 어느 정도? 그쵸?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 퓨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CPM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런 측면. 그 다음에 각각의 아까 비용 추정을 하는 모형은 각각의 특징들 계산법 있었죠. 예, 그것까지 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약간 복잡한 듯 보이지만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조금만 반복해서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뒷부분 또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